K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모시는 것, 이 생각 아마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세대별로 또 이 부양 여부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인데요. 시대에 따라 달라져 버린 부양의 경제학, 오늘 이 보고서 작성한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대, 그 기간을 정확히 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떨어진 계층이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이전 세대의 고통 혹은 책임, 부담은 이후 세대로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네, 5월 24일 화요일 오후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최근 자살에 관련된 보험금 논란 이슈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금감원과 보험사 간의 팽팽한 긴장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관련 추이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았습니다. 사실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경기 부양에 대한 부문을 빼면 이 성장률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반가운 소식인데요. 관련 소식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생명보험 보상금 논란 계속 이슈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100명 중 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라고요? 네, 그 보험개발원이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생명보험금을 받은 사망자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 전체 사망자 17만 7,700여 명 가운데서 이 자살에 의한 사망이 7,490명, 약 4.2%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연령대로 보면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에서 이 자살의 빈도가 특히 높았고, 이 40, 50대 역시 이 자살이 이 사망 원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 통계청 자료에서도 2014년 이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13,800명에 달해서 이 사망 원인 4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 사실은 요즘 보험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텐데, 네, 보험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대법원이 최근에 자살에 대해서도 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을 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네. 이 금감원은 한 발 더 나가서 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에 나섰는데요. 네. 사실 자살을 재해로 보긴 어려운데 이 보험사들이 서로 약관을 베끼다가 이 자살에 대해서도 일반 사망이 아니라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잘못 표시한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재해 사망은 일반 사망 보험금보다 2-3배 정도 많은데요. 이 보험사들이 뒤늦게 약관을 고치고 일반 사망금만 주겠다고 좀 버티다가 이번에 좀 교통 정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문제는 이 약관이 적용된 보험 계약이 아직 280만 건이나 남아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자살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약관이라는 게 법에 네. 따라서 지켜야 될 일이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보험금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과거의 자살건은 당연히 약관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게 맞다는 평가가 많고요. 이 잘못된 약관도 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이제 보험사들이 계속 좀 주장을 하면서 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 약관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의 여부인데, 이 보험금을 더 준다고 자살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보긴 어려운데, 그래도 이 자살이 주요 사망 원인인 만큼 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는 측면도 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금융당국은 이 약관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만큼 이 사후 수정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 자살을 하면 보험금을 더 주는 약관이 이 반드시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가에 대한 논란도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약관이라는 법적인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이 부분, 이 예방해야 될 이런 어떤 비극은 더 줄여야 한다라는 것도 금융당국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았네요. 네, 한국은행에 이어서 KDI도 이제 경제 성장률을 내렸는데요. 올해 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3%에서 2.6%로 0.4%포인트나 낮췄습니다. 이 KDI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좀 떨어지면서 경기 전반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올해 수출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이 설비 투자가 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이 성장률을 갉아먹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민간 소비는 작년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자, 3%대 성장이 어떤 일종의 장밋빛 약속 같았는데 이제 네.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는 입장이 정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연구 기관들이 2%대로 성장률 전망치를 쏙쏙 내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은행과 IMF, OECD 등은 2%대 중후반의 수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네. KDI가 민간 경제 연구소들과 비슷하게 2%대 중반으로 내리면서 한국 경제가 사실상 성장세를 멈추고 2%대 저성장 구조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 우려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KDI는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또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 등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좀 많아서 성장률이 추가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좀 표시를 했습니다. 예, 또 상반기에 지출된 정부의 경기 부양 금액이 줄어들면은 네. 또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10명 중에 6명이다. 저희가 잠시 후 인터뷰로도 준비하겠지만 이 뉴스도 계속 관심을 받고 있네요. 네, 친부모자의 부모, 그러니까 친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생존해 있는 응답자의 57% 정도가 최근 1년간 경제적인 도움을 줬다. 이렇게 좀 답을 했습니다. 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79%로 가장 높았고요. 40대와 60대가 71%로 그 뒤이었고 30대에는 52%, 20대는 18%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모를 부양하고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비율이 높고 부양 비용은 그런데 오히려 적다. 이런 것도 좀 독특한 부분이네요. 네, 월 평균 부양 비용을 보니까요. 34만 8천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20대가 43만 5천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대가 좀 높아질수록 금액은 좀 더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니까 20대는 부양하는 경우는 적은데 이 비용은 좀 많이 컸고 반대로 60대는 부양하는 경우는 많았는데 지출은 좀 적었습니다. 이 부양 비용은 장남이 47만 6천 원, 차남이 33만 9천 원이었고요. 장녀가 28만 7천 원 정도를 기록해서 아들이 딸보다 금액이 더 컸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잠시 후 인터뷰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 80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 고령화를 앞두고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치매보험은 이 가입자가 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인데요. 이 금감원이 치매보험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이 보장기간이 80세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는데 지금도 치매보험이 있긴 한데요. 대부분 80세까지만 보장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중증 치매 발생률은 61세에서 80세까지는 평균 0.24%에 불과했고요. 81세에서 100세 구간에서는 18%로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만큼 또 치매 보험에 대해서도 뭔가 좀 관리가 깐깐해질 것 같거든요. 네. 보장 범위, 기간, 이런 설명 의무도 더 강화되죠? 네, 치매보험은 주로 이 중증 치매만 보장합니다. 이 치매 척도 검사라는 게 있는데, 네. 그 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 치매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치매보험을 파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이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서 치매보험을 판매할 때 이 보장 범위와 보장 기간 등에 대해서 설명을 철저하게 하도록 좀 지도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 치매보험은 이 상품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가입 전에 특히나 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전해줄 뉴스 하나 여쭙겠는데요. 이 뉴스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면 퀴즈에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정부가 조선업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고요? 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오전에 이 당정 협의를 열었는데요. 이 공급 과잉 또 불황으로 이 경영난에 처한 조선업을 다음 달 말까지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제는 이 고용 사정이 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을 해서 행정과 재정적으로 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고 또 구직급여 특별 연장을 해주고 이 재취업 훈련 등이 다양한 고용 안정 프로그램을 지금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 좀 자세한 얘기는 또 저희가 한번 이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 임춘동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증시 분석 전해드리겠습니다. 증시가 심상치 않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그런데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드디어 1950선마저도 무너졌는데요.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힘겹게 버텨내던 1950선이 오늘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희망을 조금 가졌습니다만 다시 무너지는 그런 양상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태도가 좋지 못합니다. 매도하면서 개인들만의 매수로는
지수를 방어하기는 조금 힘드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었는데요. 의약품과 비금속 광물, 통신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이 하락하면서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상승 종목수보다는 하락 종목수가 2배 이상 많은 약세 흐름들을 나타냈는데요. 지수를 살펴보면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전일 대비 17.57포인트, 0.90%가 하락을 하면서 1937.6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의 그 주당 순이익을 지수로 환산해보면 거의 190포인트 근처까지 나오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장부 가치가 이제 1900 내외 정도 수준에 있는데 이 정도 주가 하락이라면 상당히 많이 빠진 주가 하락이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래소 약세에 따라서 코스닥도 강한 흐름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아침에 강한 흐름 보여주었습니다만 거래소가 약세로 접어들면서 동시에 약세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3.29포인트, 0.48%가 하락하면서 687.71포인트를 코스닥 시장 기록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수했습니다만은 외국인은 매도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거의 전업종이 하락하면서 제약업종과 방송 서비스 업종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하락한 그런 코스닥 증시는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수보다는 하락 종목수가 2배 이상 많은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6월 중순에 있게 되죠. 네.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신흥국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그 우려감들이 계속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러한 틈을 타서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가치가 우려하지 못한 몇몇 소형 종목 쪽으로 수익률 게임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의 질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공간은 지수가 크게 빠지거나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부가치 대비 지금 충분히 내려와 있는 지수가 충분히 내려와 있는 네. 상황이고요. 뭐 그렇다고 이제 단박에 좋은 모멘텀이 있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조금 지루하면서 약간의 부정적인 박스권 흐름들이 조금 진행이 되다가 어느 정도 임기계치에 도달하면 다시 한번 반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박스권에서 임계치에 도달하면 또다시 반등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주문은 1644-3049. 경제 탐구생활.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선물 상식 함께하는 경제 탐구생활입니다.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의 나무야 콘서트 티켓도 드립니다.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을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브리핑에서 잠시 소개된 바가 있었죠.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중 조선업을 이것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고요. 사업주가 고용 유지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 등을 할 경우 정부가 휴직수당을 지원합니다. 또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돼도 추가로 특별 연장급여를 통해서 좀 더 길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말 도입됐는데요. 고용위기지역 제도와 달리 실업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5%를 넘어야만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특별히 이 고용된 곳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언뜻 답이 나왔죠. 총 글자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글자입니다.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 원 소득 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립니다. 90년대에 자식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당연하지라고 했을 텐데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독특한 시각이 생겨날 텐데요. 사실은 이 조사에 담겨있는 함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브리핑에도 잠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배경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보고서를 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김유경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단지 수치로만 보면 예전보다 부모 못 모신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좀 사회가 이 부모를 부양하는 데 더 부담을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보는 사람이 31.7%다. 이렇게 나온 함의를 읽을 수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 부양 수준이, 네. 부양의 수준이, 가족보다도 사회가 부양한다는 것이 이제 32%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네. 근데 이제 이것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이 퍼센테이지가 이제 과거에는 가족이 거의 한 이제 90%였고 이쪽이 한 10% 정도 수준에 네.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게 이제 역전돼서 오히려 이제 이 가족보다는 사회가 부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32%로 상당한 한 20%포인트 정도 지금 증가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 20%나 오를 정도로 이 개인, 즉 가족 안에서 부양보다는 사회적 부양이 강조가 됐는데 그 배경이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인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인 부양관, 효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가족 부양 형태에 집중되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가족주의, 핵가족화, 그리고 이제 소가족화, 이제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2인 가족 중심의 핵가족이 이제 대부분 대다수를 이룸에 따라서 가족주의가 상당히 약화되고요. 또 그다음에 맞벌이 가족,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으로 해서 맞벌이 가족이 상당히 진출하는 그런 이제 증가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경향도 또 좀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법제도적으로도 이제 가부장 중심의 이제 기존 호주제가 이제 또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장남이 이제 부모를 부양했을 때 더 혜택을 준다든가 상속 등에 있어서 네. 그거보다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이제 상속을 하는 균분
상속제 등의 법 제도적인 어떤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이제 가족 부양이 이제 상당히 이제 감소하고 국가 및 사회에 의한 이제 공적 부양에 대한 그 인식이랄까 그쪽을 선호하는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말 그대로 이걸 사회적 문제로 바라본다라는 게 일면 좀 변화해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회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가족 안에서의 노년층 부양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도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국가에서는 상당히 그 노인 쪽에 이제 관련해서, 노인 소득과 관련해서는 탄탄하게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 또 장기요양보험 제도 등이 지금, 수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되고는 있지만, 좀 더 이제 탄탄한, 이제 향후 어떤 수요층과 이제 욕구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견고하게 좀 자리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부양에는 이제, 제 생각에는 크게 이제 경제적인 지원, 또 정서적인 지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돌봄,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네. 그럴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금 견고하게 자리도 잡아가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도 많이 이제 개선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노인 돌봄이라든지, 이제 물론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노인 돌봄의 소득계층이라든지 굉장히 또 가족 형태별로 다양한 욕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 그것을 기반하고 그것을 반영한, 그러한 이제 다양한 이제 돌봄 서비스 개발이 또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러한 이제 다양한 부양 기반이 마련됨에도 가족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정서적인 부양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가족에서 이제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가족화, 소가족화 또 여성의 부양 주체들이 감소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힘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양도 가족이 담당할 수 있도록 좀 국가에서 이제는 개입하고 많은 이제 좀 프로그램과 제도가 필요한데, 근데 일환으로 지금 가족 부양 뭐가 있을까요? 부양 휴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환자라든가 가족이 이제 환자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는 제도가 있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실효성이 이제 떨어지고 또 인식도 낮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제도적,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이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또 이제 마련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관련 연구 보고서를 직접 쓰신 분이어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이 부양이란 부모 봉양이라는 것이 결국은 좀 사회적인 이슈로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 인터뷰 이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세종시 공무원들의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 저희가 인터뷰로 보도해드렸습니다. 도대체 분양권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올해 4월까지 거래된 분양권의 43%가 1-2천만 원 웃돈, 즉 프리미엄을 붙여 팔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4만 명이 넘는 아파트 계약자들이 한 1,400만 원 정도를 벌었다라는 겁니다. 판교에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분양권 전매 웃돈이 무려 3억 원 가까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복권 수준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누군가 혹은 시장은 그 상승분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분양권을 둘러싼 이야기 전문가 연결해서 한번 문제점과 대안 알아보겠습니다.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분양권, 이 정도면 정말 복권 수준의 관심과 수익원으로 각광받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분양권에 대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이 분양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선분양 제도를 이제 채택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소비자가 주택 가격이 한 80%에 해당하는 돈을 주택을 정식으로 구입하기 전에
일종의 계약금 같이 이렇게 내놓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양 그 계약금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이 제도의 도입은 1977년에 이제 그 분양가 이제 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는데요. 네. 이렇게 그 선분양 제도와 함께 그 집값을 미리 한 80%를 내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도입된 까닭은 사실 이제 주택을 대량으로 이제 저가로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네. 이 공급자가 재정적인 부담을 좀 갖지 않고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비용을 소비자한테 이제 떠넘기는 방식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가 지금 현재 선분양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시장인데요. 물건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돈부터 내는 거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기를 띠는 거 뉴스에서도 보면 이 모델하우스에 줄이 엄청나게 늘어서 있고 뭐 밀치느라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도도 됐는데 이런 과열 양상은 좀 정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지금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분양 그 신청이 과열을 띠게 되는 것은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이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특히 이 청약 규제 완화를 이제 했던 것이죠. 네. 그 중에서 1순위 이제 자격자 기준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몇 년 기다려야 1순위가 됐었는데 1년만 이제 그 청약을 들게 되면 1순위 어떤 그런 자격을 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전매 제한이라는 것을 또 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에는 3년 동안 전매를 못했던 것을 1년만 살면 이게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이제 정책이 이제 나오면서부터 이 소비자들이 이제 그런 이 청약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리게 되면 그만큼 분양권을 빨리 팔 수 있어서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과열화 그 현상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그 청약 그 가격이 오르게 되면 결국은 실수요자들이 그 집값을 이제 많이 지불해야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분양권을 팔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들이 고가로 그 분양권을 사서 이제 결국은 입주하게 됨으로써 네. 결과론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좀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유통으로 치자면 유통 과정이 하나 더 생겨나서 결국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예. 자,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분양 시점과 주택 완공에서 입주하는 시점의 차이, 또 그 당시에 그런 시세 차익이 있기 때문에 분양권 매매 그렇게 나쁘게 볼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소비 입장에서 보면 일시에 이제 그 돈을 내기보다는 미리 처음부터 조금씩 나눠내면 그만큼 그 납부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사실 이 공급자가 부담해야 할 건설의 비용을 소비자한테 이제 떠넘기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주택이 건설되기 이전에 이제 청약을 통해서 그 이제 분양을 이제 그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 건설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설의 각종 그 비용, 특히 이자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을 이제 그 분양을 받은 사람이 결국 부담하는 이런 꼴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그 이자 비용을 건설 공급사가 이제 부담해야 될 것을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적정하게 이익의 어떤 그런 동기로 삼아서 그것을 팔아서 결국은 거기서 일정한 그 차익을 남기려는 이런 것이 이제 분양가의 이제 차익금을 이제 발생시키는 이유가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 그 소비자가 시세 차익을 남기는 좋습니다만 문제는 그 주택이라는 것이 대개 공공자원을 통해서 이제 그 분양이 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수분양자가 그만큼 혜택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수분양자가 혜택을 보게 되는 이 주택의 가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공적인 자원이 투입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가치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수분양자가 일방적으로 시세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 수익을 취해가는 것은 그만큼 이익을 독점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예. 공평성 논란도 있지만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야기를 들어도 역시나 불필요하게 적정 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올린다라는 느낌이 또 드는데요. 지금 사실은 앞서 이 선분양 제도가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 조건으로 주택이 굉장히 부족한데 사람들이 과밀했던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건설사에게 유리하게 이런 제도가 시행됐지만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고 공급 과잉 우려도 항상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공급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거품, 즉 집값만 키우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선분양 제도는 이제는 없애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선분양 제도가 아닌 후분양 제도로 이제 그 공급의 방식을 이제 바꿔야 된다 보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주택 보급률이 지금 100% 넘었고 지금 공급자가 선택하는 이제 그런 주택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하는 그런 주택이 이제 돼야 할 것 같고요. 네네. 또 그리고 이제 후분양제로 하게 된다면 소비자가 최종 상품을 이제 보고 질을 보고 또 가격의 적정성을 보고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본다면 가격 인하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주택의 그 상품으로서 주택의 어떤 질을 그만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어떤 주택 시장이 운영돼야 한다고 본다면 공급 제도조차도 이제는 후분양 제도로 아마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집이 다 완성되고 나서 사게 되면 뭐 요즘 사실 하자 논란뿐만 아니라 들어서기로 했던 학교는 어디 갔느냐, 뭐 지하철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란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해결이 될 부분일 텐데 아직도 이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는 기능까지 있는 이 후분양 제도 도입에 목소리는 작고요. 실제로 정책적으로도 아직 여러 가지로 실행이 되는 데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주택 공급 제도는 지난 한 3, 40년간 이른바 고도 성장기에 대량 공급 위한 이런 것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뭐 네. 가격으로부터 그다음에 이 세제라든가 뭐 금융 관련 여러 가지 지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선분양 제도에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후분양 제도로의 어떤 그 전환이라는 것이 뭐 뒤늦게 분양한다기보다는 그 후분양 제도에 걸맞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 주택 어떤 공급 제도 전반을 우리 정부가 이제는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가는 그런 큰 틀의 어떤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지금 후분양 제도의 어떤 전환이 순조롭게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이 분양권 결국 주택 가격과 시장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찾을 점이 많은데요. 끝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부동산 시장 조금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그 주택 시장이 우리 어떤 그런 실물 경제의 어떤 그런 여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부풀려져 있었던 것이죠. 네. 예컨대 거래 활성화도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요. 가격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 1-2% 시대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3-4% 지금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 뭐 이런 그 데이터도 보면 최고치에 달했는데 그만큼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실물 경제의 어떤 가치 비해서는 주택 가격이 가치가 상대적으로 부풀려 있었기 때문에 네. 올해는 그 거품이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저는 전개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아울러 이제 그 지금 주택 시장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 자체가 사실 줄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택 보급률이 상당히 이제 100% 넘어섰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실질 소득이 오르지 않고 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이제 줄게 된 까닭에는 또 가구가 소형화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작년에 과열화된 그런 주택 시장에 어떤 그런 그 휴중하고 그다음에 주택 시장 본래가 갖고 있는 어떤 수요의 어떤 감축 요소 이런 것들이 결합되게 된다면 앞으로 이 주택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많다 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또 내놓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런 추세를 쉽게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례적으로 주택시장을 자꾸 살리기보다는 가능하다면 급격한 하락을 막고 안정화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놔야 할 것 같고요. 네네. 그 정책에는 공급자 입장보다는 실수요자의 어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주택을 정말 그 실수요의 관점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아마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화 전략이 포커스다. 이런 얘기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드리는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 세 개의 회사가 구조조정의 자구안 스스로 해결해보겠다 이런 안을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기존에 추진해온 구조조정 방식과 비슷하다. 인력을 줄이고 자산을 매각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과연 제대로 된 해법인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내용 좀 명쾌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지금 자구안들 여러 기사를 통해서도 소개되고 또 해석도 되고 있는데 이 과거와 너무 비슷하다. 이게 지금 정확한 위기의 원인을 파악한 자구안인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도 안 지켜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구조조정의 목표가 저는 목표를 지금 정부가 상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먼저 이제 이 3개사의 이제 그 구조조정 방안을 들여다보면요. 당장의 재무 위기만 넘기자는 방식입니다. 네. 원래 이제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잘라내가지고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주요 시설 매각이라든가 핵심 인력 규모를 줄이고 결국은 사업 경쟁력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구조조정에 궁극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최악 내지는 차악의 방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개사를 이제 하나하나씩 평가를 해보면요. 이번에 이제 제출한 자구안으로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는 것이죠. 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대주주의 고통 분담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는 노조하고 지금 그러니까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네. 노조는 지금 뭐냐면 이제 사내 유보금을 좀 활용을 하게 되면은 사내 유보금을 활용해서 이제 부채에 갚고 그러면은 이제 인력 감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회사 측에서는 이제 그 사내 유보금 중에서 쓸 수 있는 현금이 별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회사 측 논리가 제가 볼 땐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대개 구조조정하게 되면은 자산 매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네. 사내 유보금이 그러니까 실물 자산 형태로 있다 하더라도 그 자산 매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먼저 그러니까 부채를 그러니까 줄이는데 먼저 이제 그하고 인력 감축은 조선업의 특징을 봐서도 그렇고 기업 경영의 책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영에 있다는 점에서는 네. 인력 감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현대중공업도 이게 지금 그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고 보고요. 네. 삼성 같은 경우는요, 지금 도쿠까지 이제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제 자구안에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대주주 책임 의식은 보이지 않는 건 차치하고라도 결국 골치 아픈 사업을 정리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결국 대주주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이제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은 굳이 대주주가 그러니까는 더 이상 손실 보는 것은 이제 할 마음이 없겠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나라 조선업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구조조정해가지고 이게 미래가 있겠는가, 담보될 수 있겠는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예. 지난번 총선 국면 때 사실 교수님께서 이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양적 완화 논란이 막 커졌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양적 완화라는 방법으로 이 기업을 돕더라도 국유화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대기업 경영권을 보존하는 데 세금이 쓰이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그때 얘기하신 걸로 기억나거든요. 이 대주주 책임론이 사실은 쏙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자구안에 구체성이 없다. 이런 얘기에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해결될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이거나 혹은 좀 정치적인 방법으로라도 보완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라든가 채권단은행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뭐냐면은 이제 일부 조선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자본 잠식 상태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추가 자금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냐면 지금 괜찮은 그러니까 지금 기업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대나 삼성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요. 채무를 지금 그러니까 부채 상환을 연기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만약에 연기 안 해주면은 네. 해당 기업 입장 속에서 볼 때는 그것을 그러니까 정리하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대주주가 더 출자를 하든지 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채권단 은행에서 이게 그러니까 의지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의지만 있다면은 결국은 대주주 경영진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시장 원리인 겁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안 되고 있냐 이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결국 대주주 특혜 방식으로 이게 되풀이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 소각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경영진
책임을 묻는 저거거든요. 네. 야당이 그런 입장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만 국회를 피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정부에서는 결국은 이 대주주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시키려는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하려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추경을 못하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력 감축을 일단 가장 뜨거운 화두로 삼고 있는 건 뭐 사회적인 이슈 때문일 겁니다. 이 조선업이라는 게 사실은 숙련공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접기를 쥐는 방법만 빼고는 육지에서 배운 건 다 잊어라. 이렇게 이제 숙련공이 얘기했다라는 기사 내용도 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인력 감축도 이렇게 단순히 비용 줄이기라는 목적으로만 진행될 경우에는 오히려 산업의 아예 생존력 자체를 없앤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조선 산업은 대표적으로 숙련 노동력이 중요한 산업이에요. 대개 이제 중화학공업들이 대개 이제 노동력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것은 이제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요.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러니까 조선업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경쟁력이 회복되는 데 속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자원인가? 그러면 이제 주요 인재니까 우리가 이제 설비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동력이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력 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업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중복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덩치 키우기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중복 사업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과당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중복 사업이 생기고 했는데 이 중복 사업이면서 경쟁력이 없는 부분들은 좀 영역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인력 감축은 저는 안타깝지만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그러니까 개별 조선업체들 중심으로 인력 감축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조조정 이후에 지금 이제 도쿠가 일부 이제 비고 있는 이런 상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인력 감축 노동력들조차도 이제 배를 수리하는 조선소를 만들어가지고 감축 인력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사회 안전만 강화도 이제 병행을 해가지고 인력 감축했다는 그러니까 이 인력이 그러니까 해외로 유출되거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건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뭐 풀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단기적으로 급한 불만 끄려고 하거나 혹은 너무 경영진의 보호에 치중되어 있는 구조조정은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보다가 또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당신이 변했습니다. 식물도 컬러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를 통한 최적의 건강을 연구합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초미세 기술로 순수한 공기를 시작하다. 공기를 퓨어하게 케어.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입니다. 제가 이거 10글자 숫자 세느라 조금 어색했는데요. 2531님, 어제는 오답 보내놓고 민망했습니다. 오늘은 정답으로 꼭
딸과 함께 워터파크 가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워터파크 티켓 드리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셨고요. 1928님, 고양시에 살고 운송업을 해서 매일 고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우성 PD가 뉴스 잘 들으면 정답 있다고 했는데 정말 정답 뭔지 알겠네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생수 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책 선물 7910님입니다.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8942님, 비가 오다가 지금은 안 오네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 아직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